저는 지금 서울의 한 방송국에 앉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서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오해순, 올해 78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홀로 지내왔죠.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방송국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친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거든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말입니다. 석 달 전 서울에서 살던 아들 성민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함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20해가 넘도록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없던 아이가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지만 그래도 제 새끼가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시골집은 넓으니까 같이 살기에도 좋고 며느리 정화도 원래 다정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석 달의 시작이었죠. 아들 내외가 내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큰 트럭까지 끌고 와서 짐을 잔뜩 부렸어요. 마치 정말로 오래 살 작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며느리 정화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편히 지내라고 했어요. 그 손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이 마당 정리를 해주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민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연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들은 둘째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화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너무 오래된 것 같다며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새 걸로 바꿔준다는 게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주더군요. 물어보면 아직 안 왔다고 하고 말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평소에 동네 친구들하고 자주 안부 인사를 했거든요.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순자 언니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성민이는 주문한 곳에서 연락이 없다며 계속 미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바꾸는데 아직 안 왔다고 설명하려는데 정화가 나타나서 제가 몸이 안 좋다며 방문을 사양했어요. 순자 언니는 저에게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물었지만 정화가 제 말을 끊고는 약 먹을 시간이라며 저를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밤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에 기대서 간신히 버티면서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 이틀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이가 오늘 병원 간다고 했어요. 아픈데 없다고 했더니 치매 검사 받아야 한다고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데 무슨 치매 검사냐고 했더니 미리미리 체크해 놓는 게 좋다고, 만약에 치매라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억지로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성민이가 계속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뭔가 대답하려고 하면 끼어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한다고, 어제 일도 기억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멀쩡하다고 했는데 성민이가 어제 뭘 드셨는지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의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보시라고, 이런 식이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어요. 혈액 검사, 뇌 CT, 신경심리 검사.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라고 나왔어요. 나이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민이와 정화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성민이가 의사에게 정말 이상이 없는 게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후로 집 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성민이와 정화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정화가 이제부터는 혼자서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혹시 모르니까 나갈 때는 먼저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붐빌 거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집에서만 지내게 됐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밥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정화에게 이 밥맛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평소대로 했는데 제가 입맛이 변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맛이 났어요. 쓴맛 같은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들어간 것 같다고 했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냥 자기들이 해준 음식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밥을 먹고 나면 자꾸 어지러워졌어요. 머리도 무겁고 하루 종일 졸음이 왔습니다. 정화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영양제라고 어르신들한테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성민이와 정화가 또 조용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민이가 약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정화가 괜찮다고, 수면제니까 깊이 자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민이가 너무 눈에 띄지 않겠냐고 하니까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혈압약이라고 하면 의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혈압약이라고 속여서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보험은 아직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화가 이번 주 안에는 도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직접 나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다음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목욕하자고 해서 욕실로 데려갔어요. 평소보다 물을 너무 뜨겁게 받아놨더라고요. 물이 너무 뜨겁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로 목욕해야 혈액순환이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욕조에 들어가게 했어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뜨겁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정화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조금만 더 있으라고 하면서요. 그 손에 힘이 있었어요. 마치 억지로 욕조에 가만히 있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겠다고 간신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욕조 바닥에 비누칠을 해놨더라고요. 정화가 저를 잡는 척 했지만 오히려 더 미끄러지게 하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다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욕실에서 나온 후에도 정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수건을 건네주면서 괜찮냐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때 문득 1층에 사는 총각 생각이 났어요. 김진호라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혼자 살 때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던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성민이들이 온 후로는 진호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는데 마침 진호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조용히 불렀어요. 다행히 진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잠깐만 하고 부르려는데 그때 뒤에서 성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냐고 물어서 깜짝 놀라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했다고 했더니 요즘 감기 기운이 도니까 창문 열면 안 된다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는데 그 손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 얼굴 위에 베개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간신히 몸을 비틀어서 베개를 밀어냈어요. 숨을 헐떡이며 불을 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후다닥 방을 나가더라고요. 어둠 속이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구나. 아침에 성민이와 정화에게 밤에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었다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이 언제 들어갔냐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고 베개로 하고 말하려는데 정화가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고 베개로 하고 말하려는데 정화가 꿈꾸신 거 아니냐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꿈이 아니라고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고 했는데도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정말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만 되면 그날부터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만 되면 누군가 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요. 며칠 후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화가 계단 청소할 거니까 2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계단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물만 뿌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계단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겨우 난간을 잡고 버텼습니다. 계단이 너무 미끄럽다고 했더니 아직 안 말랐나 보다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단은 계속 미끄러웠어요.
마치 일부러 미끄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화가 약 먹을 시간이라며 평소보다 많은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 제 혈압이 높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혈압은 정상이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화가 계속 권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정말 이상해졌어요.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어지럽다고 했더니 성민이가 다가왔는데 표정에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더니 집에서 쉬면 될 거라고, 잠시만 누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온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창문에서 도와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창문에서? 저는 창문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성민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좀 하고 말하는데 진호가 제가 누워있는 걸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것 같은데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간신히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진호가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나서자 성민이와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괜찮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진호가 자기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결국 진호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해 보니 약물 중독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냐고 물어서 혈압약이라고 해서 먹는다고 했더니 의사가 제가 가져간 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고 강한 진정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정제, 혈압약이라고 속여서 진정제를 먹인 거였어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그럼 할머니가 위험하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많이 드시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드셨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성민이와 정화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요. 더 이상 혼자서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착한 청년에게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라고, 일단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고, 다른 곳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내일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미안하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진호의 작은 원룸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으로선 가족 간의 갈등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약물 중독이라고 했다고 해도 실수로 드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요. 경찰도 믿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나 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결국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경찰도 안 믿는데. 그때 진호가 번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아는 PD가 있다고,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난 PD는 정도영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된 것부터 점점 이상해진 일들, 약물 중독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정도영 PD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자식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뤄보면 어떻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사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진호가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도영 PD도 맞다고, 이런 일들을 알려야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방송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계속 진호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제 옷까지도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성민이와 정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냐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더라고요. 걱정, 진짜로 했더니 당연하다고, 갑자기 사라져서 혹시 무슨 일 났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성민이가 혹시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자기들 얘기 말이라고, 혹시 누구한테 뭔가 말한 거 있냐고 하더라고요. 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별일 없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진짜 아무한테도 아무 말 안 했냐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화도 함께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뭘 그만하냐고 물으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진호한테 말했고 방송국에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누군가 봤나 봅니다. 그래서 말했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다 말했다고 했어요. 성민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자기들이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냐고, 나를 죽이려고 했잖다고, 보험금 때문에 했잖다고 소리쳤어요. 성민이가 정신 차리라고, 누가 엄마를 죽이려고 하냐고 했는데 너희가 했다고, 보험금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다 들었구나 하고요. 정화가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정말 하고 말하려는데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누구 없냐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다. 문 열어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자 성민이와 정화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보험 서류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성민이가 보험 서류가 왜냐고 했더니 할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몰래 가입한 보험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서 여러 보험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보험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1억, 2억. 제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총 5억 원이나 됐어요. 경찰이 주사기와 약병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 뭐냐고 하니까 성민이와 정화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했어요. 당뇨병 환자도 아닌 사람한테 인슐린을 주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으니 쇼크사할 수 있다고, 자연사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드신 약들도 분석해봤다고 혈압약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강한 진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실수로. 하고 말하려던 성민이에게 실수로 3개월 동안 계속 드렸다고요? 하고 반박했어요. 성민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진호가 제 곁으로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방송 인터뷰하신 걸 보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늦지 않았다고요. 방송 인터뷰 벌써 나갔나요? 어젯밤에 방송됐다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성민이와 정화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성민이가 마지막에 자기들이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럼 뭘 의도했냐고, 나한테 독을 먹이고 주사기로 찔러 죽이려고 한 게 무슨 의도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끝까지 사과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성민이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며칠 후 정도영 PD가 저를 찾아왔어요. 방송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수만 개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있냐고 물으니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어르신들이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니. 할머니 덕분에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기라.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한 일인데 그게 용기였을까요? 혹시 다른 피해자 분들을 만나볼 생각 있냐고 해서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몇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통장을 다 가져갔다는 분, 저는 아들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분,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재산을 다 처분하려고 한 거였다는 분.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용기를 내셨냐고, 자기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서웠다고, 하지만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그리고 진호라는 착한 청년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군요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혼자서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모임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할 수 있잖냐고요. 그렇게 해서 실버 지킴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진호 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호가 이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응, 혼자서는 무서워도 여럿이 함께하면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민이와 정화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앉아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박성민, 이정화는 피해자인 친모 오해순 씨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고 총 5억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인슐린 주사를 놓으려 하는 등 고의적인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살인 미수. 제 아들이 살인 미수범이 되다니. 제 차례가 됐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으셨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다고, 외아들이 함께 살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하고 말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긴 것, 통장을 빼앗긴 것, 감금당한 것, 약을 속여서 먹인 것, 그리고 밤에 베개로 숨을 막으려고 했다고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고 했어요. 성민이와 정화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인슐린 주사를 놓으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었어요. 정말 무서웠다고,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죽어야 하는지, 그것도 내가 낳은 아들한테. 하고 말하다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나와서 성민이와 정화를 변호했어요. 저희 의뢰인들은 단순히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까봐 미리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보험도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그럼 왜 피해자 모르게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냐고, 그리고 왜 혈압약이라고 속여서 진정제를 먹였냐고, 인슐린 주사는 또 왜 준비했냐고요.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렸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성민이와 정화가 제 재산을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집값, 예금, 심지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더라고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이 총 8억 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보험금 5억까지 합치면 13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3억. 그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피고인들은 3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먼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했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오래 감시하고 계획했는지. 진호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고, 창문에도 잘 안 나오시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였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누구 없냐고 소리치시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고 약물 중독 증상이었다고 했어요. 진호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됐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징역 15년, 피고인 이정화는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했어요. 15년과 12년.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친모를 상대로 한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히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을 악용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노인학대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와 정화는 끝까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서 복잡하다고,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하고 물으니 혼자 참지 말라고,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혼자만의 집이 됐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야 정말 내 집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면 그때 일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진호가 자기가 자주 올라와서 안부 여쭐겠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진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진짜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그때 좀 더 자주 찾아올 걸 그랬다고, 그럼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때는 나도 잘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날부터 순자 언니가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혜수나 방송에서 보니까 정말 용감하더라고. 맞아,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그렇게 용기 낼 수 있을까?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베개로 숨을 막으려 했던 일, 인슐린 주사를 맞을 뻔했던 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진호가 혹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트라우마 상담이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으시면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하셨다고 했어요. 전 그냥 살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용기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실버 지킴이 모임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이제는 50명이 넘었어요. 정도영 PD가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분도 저희 모임을 계속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새로 오신 분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다고,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한다고, 저 몰래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하고 물으니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이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건 말이에요. 할아버지,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또 한 분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함께 법적 대응도 했어요. 혼자서는 무서워도 여럿이 함께하면 용기가 난다고. 맞아요. 우리끼리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고 했어요. 점점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모임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스스로 만든 자조 모임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신기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호가 웃으며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다고 했어요. 유명인사는 무슨?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왔어요. 제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마당에 앉아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진호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 봐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고마워, 진호야. 진호는 정말 제 친손자 같았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장도 봐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오늘 모임 있죠? 하고 물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또 계신다고 했어요. 실버 지킴이 모임은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시니어 센터에서 만났죠. 이번엔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으니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빼앗긴 할머니래요.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적 대응을 해야겠네요 하니까 변호사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고요 했어요. 저희 모임에는 이제 변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도 함께 해주고 계셨어요. 모임에 가니까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혜순이에요 했더니 방송에 나오셨던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용감하긴요. 저도 무서웠어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처음엔 정말 잘해줬다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라고. 통장을 달라고 하더니 집 명의도 바꾸라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제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하고 물으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그것도 미안해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하시더라고요. 일단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받으시고 법적으로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임시 거주지도 알아봐 드릴게요 했어요.
모임에 참여하시던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희 집 빈방이 있는데 당분간 계셔도 돼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구청에 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알아볼게요. 하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모임의 힘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럿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죠. 몇 달 후 영자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혜순아, 내가 이겼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축하해요. 법원에서 영자 할머니 편을 들어준 거예요.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저희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정도영 PD가 좋은 제안을 해왔어요. 할머니,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이요? 했더니, 네, 할머니 경험담을 책으로 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책을 써요? 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부터 모임 이야기까지. 진호도 도와줬어요. 할머니,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요. 몇 달 후 정말로 책이 나왔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할머니 서점에서 일이래요. 하고 진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주셨나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모임을 찾아오셨어요.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싸워보려고요.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 국가에서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만든대요. 정말요? 네,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니.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꽃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순자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해요. 오후에는 실버 지킴이 모임일을 보고 저녁에는 진호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하죠. 진호가 할머니, 오늘 뉴스 봤어요? 하더라고요. 무슨 뉴스? 하니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거래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긍정적이야? 했더니 예전에는 숨기고 참았던 분들이 이제는 신고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족 일이라고 해서 참고 숨겼던 일들을 이제는 당당히 알리는 거죠.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더라고요. 내 덕분이 뭐야? 그분들이 용기를 낸 거지.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요즘은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할머니, 부산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하더라고요. 또요?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네 했더니 인기가 많으시네요. 하고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강연장에 가면 항상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세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죠. 할머니,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할머니, 용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자식한테 실망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요. 그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쉽지 않겠지만 결국 내 인생이잖아요. 남이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호를 보며 말씀드리곤 해요. 진호는 이제 정말 제 가족 같아요. 아들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세심하게 챙겨줘요. 할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죠? 하고 물어서 왜 결혼하면 못 와 했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내가 질투할까 봐요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데려와. 며느리도 생기는 거잖아. 했더니 진짜 좋은 며느리 만날게요. 할머니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요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따뜻해져요. 가끔은 성민이 생각도 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대신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실버 지킴이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할머니, 지금 전국에 50개 지부가 생겼어요. 50개나요? 네, 각 지역에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리더가 되셔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요.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인권과 복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족 내 학대도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할머니가 바꾸신 거예요 하더라고요. 내가 뭘 바꿨다고. 다들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박성민의 딸입니다. 박성민의 딸. 그럼 제 손녀네요. 지은아. 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은이는 성민이가 어릴 때 낳은 딸이었어요. 결혼 전에 낳아서 처가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와는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지은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아이야, 내가 뭘 미안해해. 네, 잘못이 아니잖아.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다면. 괜찮아, 지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지은이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니까 좋았어요. 그래도 제 피부치잖아요. 지은아, 아버지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 후회 많이 하고 계세요. 할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래. 용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후회라도 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못다 한 효도를 제가 하고 싶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고맙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지금이 좋아.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할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진호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 괜찮아. 대신에 가끔씩 안부 전화나 해줘. 지은이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옥 같았던 시간도 있었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40살 때보다도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80이 가까운 나이에 말이에요.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정도영 PD와 통화했어요. 할머니, 내일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또요? 이번 주에만 3번째네요. 할머니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될 예정이에요. 다큐멘터리요. 네,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 특별기획이래요. 요즘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차거든요. 점심때쯤 진호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편지가 많이 왔어요. 하면서 우편함에서 편지들을 가져왔어요. 요즘은 매일 전국에서 편지가 와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책 읽고 많은 도움 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니. 오늘은 실버 지킴이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어요. 모임에 가면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처음에는 다들 위축되어 있어요. 말하기도 어려워하고 눈물부터 먼저 흘리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제게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공헌 대상이라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이야. 3년 전 제가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요즘은 가끔 성민이 생각도 나요. 감옥에서 1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제 아들 말이에요. 미워하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니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거니까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걸로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진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여자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서운했어요. 이제 나한테 신경 못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곧 기뻤어요. 이 착한 청년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진호는 제게 말했어요. 결혼해도 계속 할머니를 챙기겠다고.
아내도 할머니를 좋아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진호의 약혼자를 만날 예정이에요.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진호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어요. 텔레비전 보고, 마당 가꾸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 경험을 좋은 일에 쓰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하시네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누구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살려고 애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운이 좋았던 거죠. 진호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났고, 정도영 PD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도와줬고,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81살입니다. 보통 이 나이면 조용히 지내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기가 넘쳐요. 아마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드리는 일 말이에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피를 나눈 사람이라도 나를 해치려 한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에게는 진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버 지킴이 모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8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실버 지킴이를 찾아오세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혜순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